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꽉 채우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수선한 사건 중에서도 이렇게 한 시대를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매우 진지한 세미나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점점 주제도 구체화되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가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 자료를 모으면은 정말 좋은 교재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주최해 주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림재단 좌성희 이사장 그리고 월간조선을 발간하는 조선뉴스프레스 김창기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를 계속 끼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면 항상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메모를 많이 합니다. 우리 김광동 박사는 오랫동안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적 관점에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저도 김광동 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더구나 개념화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하고 합니다. 개념이 중요한 게, 그 개념이라는 것은 본질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주 쉽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간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식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아주 그 개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특히 제가 메모를 한 걸 보면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누구냐? 공산당하고 싸운 사람이 민주주의자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난과 공산주의와 대결하면서 키워온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싸운 사람이 민주주의자지, 이승만 박정희하고 싸운 사람이 민주주의자입니까? 민주주의하고 싸운 사람이 민주주의자하고 싸운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자입니까?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이승만이고 어머니는 박정희인데 그 두 사람하고 싸운 사람이 민주주의자가 되고 김일성 집단하고 싸운 사람은 독재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리고 좌성희 선생님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 안 한다고 독재자로 부를 수 있느냐? 아니, 민주주의 역사가 전무한 전년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1950년대의 한국에는 링컨을 갖다 놓아도 이승만보다 잘할 수는 없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왜 서구식 민주주의 안 한다고 해서 독재자로 부르느냐? 그것은 한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비열한 사대주의죠. 자기 기준이 아니라 미국 기준을 가지고 영국의 수백 년 된 영국의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딱 들이대버리면은 전부 다 독재자고 전부 다 부패한 사람이 되고 뭐 이래 될 텐데, 자기들은 싹 빼고 그 기준을 박정희한테 딱 들이대가지고 서구식 민주주의 안 하니까 독재자다. 지금도 그것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그것은 역사 뿌리로 올라가면 바로 주자학과 만나는 거죠. 주자학적 교조주의를 도입을 하면서 위선적 명분론 속에서 중부 공자왈, 명자왈 하는 걸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현실을 완전히 단죄하는 이런 버릇이 지금도 한국 지식인층에 만연해가지고 그걸 담은 게 교화선 때 이것과 싸우려고 했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싸움은 바로 이런 위선적 사대주의자가 민주주의라는 탈을 써가지고 자기를 독재로 모는 데 대해서 얼마나 고독하게 싸웠겠습니까? 나중에 끝에 가면은 김재규도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김재규가 11.6 사건 때 그 박정희를 소래고 들어가기 전에 그 박흥주 그리고 그 박선호 두 사람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정희를 쏘겠다. 김재규가 그 민주주의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냐? 아주
김봉동 박사가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오늘부터 한다고 되는 거냐? 그러면은 이 지상에서 오늘부터 천국이 된다 하면 천국이 되는 줄 아는. 근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하고 싶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독특한 사고 구조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된다. 민주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자다.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최후의 1인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라고 선언문 쓰는 사람이 독립투사가 된 겁니다. 그런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과 글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므로 이렇게 가짜 민주주의자들한테 속아 넘어가고 그 민주주의를 건설한 사람을 낮춰보는, 이것 또한 올라가면은 이 선비들 양반 문화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은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한 번도 자기를 독재자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민주주의 파괴한 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다. 내가 진짜 민주주의다. 저 가짜다. 이런 아주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까 김광동 선생님이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이걸 가끔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상가입니다. 사상가인데 말을 쉽게 하는 사상가예요. 사상가들은 원래 말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몇 마디 말로 하나의 시처럼 사상을 시처럼 풀어내는 사상가입니다. 사생하는 사람이었다. 그 김정년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사생하는 철인이었다. 이렇게 철인, 쇠철자로 써도 되고 뭐 철학철자도 써도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사상가로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주체 사상가입니다. 주체란 말을 저놈이 빼앗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박정희라는 말로 주체적 인간이죠. 자주적 인간이고, 그리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고, 이분의 행동은 자조 정신, 자립 경제, 자주 국방, 그 다음에 자유 통일, 이 네 가지 자를 통해서 인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실천한 과정에서 이분이 만들어낸 말이 한국적 민주주의죠. 옛날에 군정시대 때는 뭐 민족적 민주주의 또는 교도적 민주주의, 행정적 민주주의 이런 말 쓰다가 유신하고 나서 자기의 포부를 제대로 펼 수 있으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하니까 그때 만들어낸 말이 한국적 민주주의였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것은 제가 쓴 논문에 쉽게 또 말이 들어있는데, 쉽게 말하면 능률적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해가지고 복지국가로 가는 기반을 만든다. 중화공업을 건설한다. 이것을 시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불러낸다.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들의 참여입니다. 그것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더구나 여성 참여, 여성이 한국 역사상 이렇게 많이 국정 운영, 산업 이런 전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남성의 힘과 함께 여성의 힘이 같이 보태졌는데, 바로 그 새마을운동 때 보면 새마을 지도자가 한 반 정도는 새마을 지도자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 저는 요새 태극기 집회에 가보면 거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새마을 지도자를 보는 것 같아요. 새마을 지도자. 이 태극기 집회의 모습이 과거의 보수 집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거기에 아줌마들,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한 것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 것은 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워요.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 있어서 꼭 말해서 약간 민주주의를 변형하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서구 민주주의는 무리다 하는 것을 선 일기가 있습니다. 이 일기에 이미 김광동 선생이 이야기했던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이 그대로 딱 일기에 솔직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1976년 10월 7일 일기인데 10월 6일 오후 3시 태국에서 무혈 쿠데타가 발생. 1973년 10월 학생들에 의해 군정이 붕괴되고 그 후 불안과 공비를 거듭하면서 민정의 출범을 보았으나 결국은 민정이 붕괴되고 군정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활착을 하자면 얼마나 힘이 들고 지난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실증한 셈이다. 그 나라의 실정을 무시한 형식만의 모방은 10중 8구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뼈저린 체험을 했고 또 다른 나라의 예를 수없이 보아왔다. 특히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는 나라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성장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유신체제는 이러한 귀중한 교훈에서 우러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이분 글을 보면 항상 감탄하는 게 얼마나 이 말이 정확합니까? 이 이상 정확해서 한 문장도 뺄 게 없습니다. 저는 편집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남의 걸 고치는 게 제 직업인데 저의 언어 감각보다 박정희 대통령의 언어 감각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 번 그분이 고친 연설문을 통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언어 감각이 정확하다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한다는 뜻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신체제는 그러나 독재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를 하면 유신체제를 긍정해야 된다. 유신체제가 한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고 그때 중화공업화의 막차를 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잘해봤자 말레이시아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낭비적 국회, 선동적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그게 무슨 민주주의 억압이냐? 이렇게 하면서 변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유신체제를 부정하고는 박정희 대통령을 절대로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유신체제를 부정하면, 유신체제 7년을 부정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만든 중화공업의 기반이 아직도 우리를 이런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그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의 정통 속에서 뿌리박기 위해서 사상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있는 뭐하고, 그다음에 또 그 경주를 개발해가지고 경주에 민족 통일의 어떤 그 상징물들을 많이 만들고 한 게, 이분이 60년대에는 이순신의 성역화하고 70년대 가면은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어떻게 하면은 이 역사관 속에 집어넣어서 이 대한민국과 접목시켜서 자유통일로 가는 이쪽의 사상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민인데, 그러나 결국 하나 실패한 것은, 이 실패라고 봐야 될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자기의 한국적 민주주의, 그 주체적 민주주의 관을 이어받는 정치 집단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념 무장된 한국적 민주주의,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적극적으로 박정희의 이념과 사상을 논리화하고 이것으로 이념 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에서 드골의 사상을 이어가는 그 드골파들이 아직도 주류가 되듯이 하는 그것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그것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한국적 민주주의 이거 가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 사회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저는 뭐 사대주의적 민주주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본인들은 보편적 민주주의관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앞으로 영국 가문의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동 선생이 박정희 노선이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있지만 탄핵감은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특히 언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분노로 이 태극기 집회로 나왔는데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은 문재인, 박지원, 김일성 욕하는 것보다는 언론 욕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는 반언론 운동입니다. 반선동 언론 운동인데 이 반선동 언론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고 막 별 말을 다 하는데 물론 거기서 빼줘야 될 게 월간조선을 빼야 되고 조합제닷컴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태극기 집회가 아주 묘한 현상을 보고 저는 이게 국민혁명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중혁명이 아니고 국민혁명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3.1운동하고 비슷해요. 저는 3.1운동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3.1운동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층이 없어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여기 8시간 그때 뭐 10시간씩 서 있어요. 촛불 시위에 가면 다 앉아 있는데 이게 서 있습니다. 행진하고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가끔 이런 애국심에 신들린 사람이다. 한국 사람 신바람 들면 한국 사람 못 말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애국심에 신들린 사람이구나. 이게 시작이겠구나. 이거 시작이겠구나. 국민혁명이 진짜 시작되는구나. 국민혁명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주권자다. 우리가 주권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자 입장에서 딱 서보니까 이 선동하는 언론, 월권하는 검사, 인권을 유린하는 판사, 이 반역적 국회, 그리고 기업을 망치는 이 귀족노조, 요 5 그룹이 이 완전히 이거는 특권층이구나. 요것들이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게 특권층이구나. 이것을 작살내야 된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지금 짚었는데 이 세력이 누구였느냐. 이 세력이 바로 박정희와 이승만을 단죄하는 세력이죠. 박정희 때도 이승만 때도 이 세력이 지금 불렀던 이 세력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로 몰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은 지식인들이 집권하는 세력입니다. 그게 산업공상이고 그게 구체제인데 이 세력이 이번에 탄핵 사태라는 일종의 정변인데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검찰이 월권하고 국회가 소매치기적 방법으로 통과시켜가지고 언제 갖다 놨는데 이거는 딱 합치면 이게 완전한 내란입니다. 이 자체가 내란이에요. 맞습니다. 헌법 재판이 내란입니다. 내란을 주도한 이 세력 이거 가만두지 않는다. 주권자 입장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바로 그게 국민혁명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에 바뀔지 모르는데 바로 이 세력이 박정희 세력이에요. 박정희 세력입니다. 나가보면 박정희가 자꾸 한 나의 조국이란 말이 완전히 주제가가 됐지 않습니까? 군가가 주제가 됐습니다. 군가, 조국 창가라든지 뭐 태극기 휘날리고 하는 군가를 들어보면은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게 아주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님을 위한 행진곡, 저주의 노래, 이것이 나라냐 하는 노래, 이 세상을 뒤집어쓰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울리는 노래는 전부 다 씩씩하고 남성적이고 왜냐하면 국가, 국민 이런 걸 이게 박정희 정신입니다. 상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나는 건데 군가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아마 태극기 집회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그건 장엄한 광경이죠.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1989년 동북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에 자유, 국가, 애국심을 가지고 모인 세계 최대의 집회입니다. 세계 최대의 집회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박정희 시대를 겪으면서 박정희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고 박정희가 만든 이 선진된 경제 구조화에서 좋은 일자리, 그래서 돈도 벌고 아들 자식 잘 교육시킨 이 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기 세력의, 그러니까 또 박근혜에 대한 그 애틋한 동정심도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박정희 하나 실패한 게 이념적 후계 세력을 만드는 데 실패했는데, 이게 아마 박근혜가 이렇게 됨으로써 그것이 표출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 위기는 6.25 사변 이후에 최대의 위기입니다. 체제 위기예요. 탄핵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권하면은 그 뒤에 박정희, 이승만, 박근혜 대표들,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완전히 수구 반동 반역사 세력을 몰아가지고 숙청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보수를 불태우고 부역자 청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2의 6.25죠. 그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나타나와서 거기서 카운트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역사가 지금 만들어질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넘어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서 이 체제 대결은 오래 가고 잘못하면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 위험성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공동체가 깨지겠다 할 때 또 수렴이 된다든지, 말하면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남한에 개입할 수도 있고, 또 핵무기라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가 하나의 해답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 박정희가 건설한 한국의 민주주의, 어린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 아닙니까? 나이가 70이니까. 영국은 마그나 카르타가 802년 전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겪고 있는,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저는 위안으로 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건국연설이에요. 이것은 저는 한국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 첫 문장,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덕이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어렵지만 민주주의의 최대의 강점이 실수를 견딘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고, 민주주의는 어떤 문제를 노출시켜서 해결한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선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저력이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서 한국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살리는 정도를 넘어서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 민주주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분께서 질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경제, 산업화, 민주화 이런 주제로 쭉 세미나가 이어지는데, 박정희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이 정교조 교육으로 넘어간 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박정희 사상이 뭐냐. 사상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 겸 건의를 했는데, 아주 그야말로 고마운 추모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상이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상이라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역사관이 중요하죠. 이분이 가졌던 역사관.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이 역사책 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동서고금에
뭐 역사책 읽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읽기 좋아하고 그걸 또 이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던 문화재 발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 발굴 그다음에 뭐 성역화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눈으로 보이도록 하고 저기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상 중에 제일 잘 만든 동상이 저기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그 조금 언덕 위에 있는 김유신 동상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시찰을 했더니 김유신 동상이 너무 초라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3배 크기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아주 서양에서 보는 그 말탄 동상인데 그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바로 이분의 민주주의관으로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인데 이분 역사관 중에 제일 저게 조선조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봐요. 조선조를 조금 지나칠 정도로 조선조의 그 양반들 주자학자들이 말만 하고 비판만 하고 건설을 하지 못하고 그 조선조의 양반 정치 문화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민간 정치인이고 이자들이 국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국회를 두고는 국가 건설이 안 된다 해서 유신을 했다고 제가 적은 그게 나옵니다. 유신의 한 중요한 근거로서 국회가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국회. 지금 그대로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언론이 그걸 받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입니까? 이게 제왕적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 권한이 대통령과 훨씬 많고 아니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잖아요. 또는 우리는 탄핵 소추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면 그 정치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버립니다. 막강한 근데 제왕적 국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괜히 힘도 없는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지금 개헌을 그 방향으로 이 힘이 없는 대통령을 더 약화시키는 게 개헌의 목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이 국회는 제왕적 국회다 해가지고 이거 유신을 통해서 좀 뭘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연설은 이 사람의 역사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할 때 꼭 이렇게 합니다. 군인, 기업인, 노동자, 농민, 그리고 학생 여러분 딱 요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산업공상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죠. 상공농사죠. 이 사람은 무역하는 사람이 최고다.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기술자다. 그 다음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사자. 사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자, 교수, 검사, 판사, 정치인이죠. 그런데 1987년 체제라고 말씀하시는데 87년 체제 이후에 이 사자가 권력을 딱 잡았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그 특성이 조선조적 정치 시대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명분론, 요 사가 권력을 잡는 거죠. 지금 정부 권력은 한국은 지금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이렇게 막강한 검찰은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언론 세계에서 없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견제가 안 통하는 이런 막강한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이번에는 언론이 상호 비판을 하지 않고 검찰,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언론, 검찰, 정치가 한덩어리가 됐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한덩어리냐? 박근혜를 조지는데 한 방향이죠. 이건 가공할 사태입니다. 이건 전체주의입니다. 이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특검이 만들어졌어요. 특검이 잡아놓은 사람 딱 명단 한번 보세요. 김기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요. 블랙리스트는 언론을 붙여드립니다. 그 핵심은 좌파적, 반체제적, 반사회적 예술 활동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명단 파악을 해야 되겠다. 요걸 죄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을 죄로 몰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독립투사 일제 고등계 형사가 독립투사 잡아넣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걸 주도한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한 사람이에요. 국정원 댓글 사건은 뭐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심리전에 국정원 직원들이 대응하면서 통진당 욕하고 하는 것까지도 이것을 죄로 몰았습니다. 고 검사가 똑같은 걸 이번에 김기춘 씨에 적용했어요. 유명한 방공검사 출신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종북 좌파하고 싸우면서 개혁하려고 한 데 대한 보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재용 씨, 이 사람 왜 구속을 합니까? 여기 왜 구속을 합니까? 이 구속하는데 검사 판사가 협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용이를 재판에 돌리는 죠. 재판 결과를 보고 해야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주 부정자입니까? 이런 사람 구속했다. 여기에 언론이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김기춘, 박근혜, 이재용, 말하자면 박정희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죠.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유폐시키는데 힘을 모은 사람이 누구냐? 언론, 검찰, 국회, 판사, 노조. 대한민국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양쪽 세의 대결이에요. 대결이에요. 저는 한국 기득권층이라는 말은 이거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건 재건론적 관점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따져야 됩니다. 법을 무시하는 자들. 한국에서 법 무시하는 자들이 언론, 기자라고 했죠.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 아닙니까? 여기에 동의 안 합니까? 사대학입니다. 난 5대학이라를 판사를 빼줄까 싶은데 4대학이 한국의 발전을 보면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대한민국은 깨끗한 나라가 되고 공정한 나라가 됩니다. 깨끗한 나라 되고 공정한 나라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의 대결의 근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 검찰, 국회, 판사, 노조는 이게 저 기준으로는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바로 조선조의 양반 문화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박근혜, 박정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 역사 창조의 무대에 등장한 군인, 기업인, 기술자, 과학자 아닙니까? 이게 선진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고 그 위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가 뽑히는데 다시 탄핵 사태를 통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정치판이 있는데 의외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태극기 집회로 모이는 이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성공하면은 정말 국민혁명을 통해서 한국에서 특권적 없애고 하는 그래 되면 아마 한국의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까 그 김광동 박사가 랭킹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20등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 2010년 그 뒤에는 약간 떨어지던데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자유통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체제 대결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 대결. 박정희 세력과 김일성 그리고 남한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좌익 세력 간의 대결이죠. 이 체제 대결입니다. 이건 박근혜 탄핵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이 체제 대결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한쪽이 져야 돼요. 한쪽이 항복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국민혁명이 민중혁명파를 이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박정희 정신을 사상적으로 보는 이 근본적 접근 방식도 나중에 이 세미나의 주제가 언젠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